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9월이 다 됐는데도 아직 덥습니다. 일본에서 불어오는 태풍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일 관계를 보면서 참 일본이 가진 지리적 상황 자체가 참 한일 관계를 많이 규정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5, 6, 7, 8호 태풍이 계속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지나가길 바라는데, 일본 문제가 계속 우리 전국을 휩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민 언론 민들레의 한승동 에디터님 또 나오셨고요. 오늘 좀 관련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드디어 이제 일제 때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막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의 논리를 떠나서 그분이 말씀하신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이분이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의 광료로서 또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인격적으로 합당한 분인지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사실 지지난주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시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는 없지만은 좀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그분의 말씀을 완전 무결하게 좀 반박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주요 국제 이슈 이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명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부,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일본의 강압에 의한 한일 합방이라든가 식민지배나 이런 것들은 다 원천무효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합방한 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얘기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건 1965년도 한일 협정 때 맺은 청구권 협정하고 한일 기본조약 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맺은 모든 협정과 조약은 다 이미 무효다. 이미 무효다. 이게 이미 무효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본래 원문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Ordered and Void라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이미 무효라는 거, 한일 합방과 그 이전 모든 을사늑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불법적으로 맺어진, 강압에 의한 맺어진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결 당시부터 이미 무효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김문수 씨가 이야기하는 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배치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주장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없어서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 선조들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우리 정부의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일본에 강압적으로 한일 합방 당한 거는 합법이 아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이라는 것 자체도 어느 도단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네. 예. 1986년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 말대로 또 그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 쪽의 인사들 얘기대로 일본 국민이었다면, 우리 국민이 일제 때 우리는 일본의 전쟁 책임도 같이 져야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으로 분리돼서 신생 독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습니다. 주권이 제한됐었죠. 실효적인 영토와 인민에 대한 지배력이 제한됐다가 그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이런 전쟁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권을 강탈당한 것인데, 우리가 동의해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고종마저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씨 논리에 따른다면, 그러면 흔히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3.1운동 자체도 불법적 반영이고, 그다음 상임 임시정부는 이건 완전히 반국가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우리 스스로 이건 누구의 논리냐면 일본 우익들의 논리거든요. 극우들의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문수 씨의 주장은 일본 극우 논리가 옳다 하고 손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이 자신들의 그 제국주의적 강점을 위해서 그냥 우리한테 강제로 그냥 국적을 부여했는데 조선인이 네. 일본인이라고 했지만 또 일본 사람만큼의 그런 대우를 안 했어요.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일본 극우에 눌리고 또 대만의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대만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본 제국주의 통치 자체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한국과 대만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불법 강점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 불법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당시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었는데 본토에 있는 일본 사람만큼 대접 못 받았으니까 그 차액만큼 손실 보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만도 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여길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본에 대해서 호의성이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대만도 사실은 우리 못지않게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 이 김문수 씨 주장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그 항일 독립 운동 역사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씨의 주장은 이게 그냥 형식 논리상으로 이게 우리가 그때 국권을 강탈당했으니까 일본 국적자다라고 하는 형식 논리 그 뒤에 이분을 임명한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항일 운동 역사, 무장 독립 투쟁이든 외교론이든 하여튼 자치론이든 그 항일 운동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일본의 그 식민 지배의 일종의 부역 세력이라고 할까요? 거기 뭐 좀 안 좋은 말로 빌부트산 거기서 출세한 사람들이 해방 뒤에도 결국 처벌받지 않고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네.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그 부역 세력들의 입장, 부역 세력들의 입장이 지금 그거잖아요. 건국절 주장이잖아요. 네, 1948년 예. 8월 15일 한국 정부 수립 이전에는 우리나라 건국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결국 제 생각에는 김문수 씨를 그 추천하고 임명한 사람들의 의도는 바로 건국절 주장이 있다. 맞습니다. 항일 모든 역사, 그러니까 부역 세력들이 부정해온 그 역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부역 세력들이 주장을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항일 운동 역사를 비정통 내지는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그 뒤에 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형식 논리라고 했던 얘기들도 법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치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도 이제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나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논쟁은 그 정도도 못 돼요. 그냥 뭐 정치적으로 어거지 쓰고 있는 건데 당시에 나름대로 독일 법학계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부정됐습니다. 네. 이제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험한 것만을 법으로 생각한다. 법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지만 그래도 정의의 확연히 그 배치되는 그러한 식의 어떤 정치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식민 지배나 침략 사실 우리가 보편적 것 가치나 도덕 기준에 비춰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일본은 항상 그 국제법을 덜먹거리면서 한일 합방도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고 그 이후 맺은 모든 조약들이 국제법적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일본의 주장이고 일본의 주장이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 예. 그런데 우리 김문수 씨를 임명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죠. 지금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비단 국한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했던 그 많은 분들, 예. 뭐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아주 그러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법적 논리만 갖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날 것이냐. 사실 이 문제를 자꾸 그 제3, 제4 논의한다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 그 큰 중요한 문제가 자꾸 논의되니까요. 중요한 문제고 이게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했을 때 보니까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 그 임명한 것도 자기는 잘 모른다. 그렇게. 다만 몇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뭐 보건부 장관을 이렇게 추천했고 장관이 그걸 지명해 1번 타자를 지명해 가져와서 내가 임명했을 뿐이다. 나는 뉴라이트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면 나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장관 자리나 이런 장관급 혹은 국제기관 장을 임명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앉혀야 될지 기준도 없고 그냥 아무나 추천해서 올리면 그냥 뭔지도 모르게 딱 임명한다는 식의 논리인데 그거는 진짜 무책임하고 세세한 디테일을 대통령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각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정도 이거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 판단이 없으신 것 같은 게 그로 인해서 그렇죠. 오늘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23%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더라고요. 예. 뭐 이게 다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그런 것들도 국민들 일반 그 감정에 비춰서도 별로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 이제 이 교수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인사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어느 분이 경북대 그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교수분이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계나 사학계 전체로 봐도 극소수 한숨이 지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하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쪽지기로 뽑아내듯이 그렇죠. 뽑아내가지고 다 중요 요직에 앉히느냐 도대체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뒤에 정말 뒤 배경을 의심할 정도로 정말 네. 그 일상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네. 일제 때 협력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그 과거 부역했던 그 한국의 그 어떤 부정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번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좀 일종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네. 하여튼 이 문제가 조속히 좀 마무리돼서 좀 우리 사회에 이런 식의 그 어떤 소모적 논쟁이 더 없어지고 원래 대한민국의 정부의 입장도 또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도 네. 일제 강점은 불법적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와 이 지금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그 어떤 주권의 행사, 영토나 인민에 대한 행사, 주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가 다시 그걸 회복해서 오늘날에 이제 대한민국이 확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남북한이 분단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향후에 통일이 되면 이제 그로써 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임시정부의 그 우리 선열들이 생각했던 이제 완전한 통일 국가, 문화 국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빨리 좀 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 좀 중지하시고 빨리 좀 그분들보다는 좀 너무 긴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좀 이끌 수 있는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그만한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태국 문제 좀 말씀하시다가 태국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새 그 난리죠. 태국 문제가 우리나라 상황과 다른 점이 있어서 약간 주목해서 저는 봤는데요. 재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들이 이게 보수 다수로 이게 구성이 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전 그 민주정부에서 결정했던 그런 정책에는 오히려 뒤집어지는 퇴보하고 있죠. 퇴보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트럼프 정부 때 그 대법관들을 보수적인 인물로 대체해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게 그 낙태 금지법 그걸 다시 엎어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번 그 미국 대선의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헌재나 이 대법원 등이 옛날에 그 보수 정부들이 다수 임명한 대법관들에 의해서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판단할 때도 좀 문제가 있는 판단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게 태국 같은 데도 헌재가 문제가 돼가지고 태국 헌재는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정권 자체를, 정당 자체를, 집권당 자체를 해산시켜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총리를 해임시켜버린다든가, 이런 걸 정말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태국이라는 나라가 한때 동남아시아에서도 잘 나가는 국가였는데, 지금 오히려 베트남이나 주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도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국민 생활 소득 수준은 오히려 제자리하는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사법기관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뒤엎어버리고 정당들의 어떤 그 총선 선거를 통해서 다수 지지를 얻은 정당들 강제로 해산시켜버린다. 아주 꼬투리 말도 안 되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런 행태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정 불안이 태국의 정체를 지금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얼마 전에 진단들이 보니까 있거든요. 뭐 진짜 예. 그 총리가 뭐 예. 저기 요리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경직되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걸 트집을 잡았다. 그 요리 프로그램 나온 게 지난해 5월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5월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그 푸아타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탁신 진나마 당인데요. 그 실세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세타 사위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됐는데 그걸 쫓아내는 명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구실을 잡아가지고 어디 뭐 방송 프로그램에 요리 방송 프로그램 나왔는데 총리가 거기 나가는 금지 조항에 위반이 된다는 게 그 해산의 이유고 그뿐 아니라 정당 자체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네. 이번에 태국 사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원래 이게 최근에 태국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2001년에 탁신 친나와시라는 유명하죠. 희대의 정치인 하나 등장했는데 원래는 기업가예요. 돈을 많이 번 기업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압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표밭이 뭐냐면 중산층 이하 노동자나 농민들, 하층민들이에요. 태국 정부를 혹은 태국 정권을 정치 세력의 정통 지배 세력은 누구들이냐면 왕실하고. 예. 그 다음에 왕실과 결탁한 군부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관료들하고 지식인들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실행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 할 때 항상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정당도 해산하고 그것도 하는데 그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탁신 친나와시라고 하는 사람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위협을 가하는 정도로 이 중하층 서민들 지지로 이렇게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년간 잘했어요. 4년간 그 집권을 잘했고 성과도 좋았고 그래서 태국이 제대로 이제 성장한다고 했는데 2005년에 다시 그 선거를 했는데 거기서도 친나와시 이겼거든요. 근데 그거 바로 2006년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쿠데타는 뭐 이유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왕에 대한 그 불경제 이런 건데. 예. 근데 애매모호하죠. 기술도 있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쫓아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래가지고 탁신 친나와시는 그 뒤 17년 동안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돌아와요. 작년 8월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아까 말한 그 겸직겸지로 쫓겨난 그 사람 이제 앉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번에 또 쫓겨난 거죠. 1년 뒤에. 그 쫓겨나면서 누굴 앉혔냐 하면 탁신 씨의 둘째 딸, 37살. 네. 정치 전생이에요. 의원 생활도 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지금 앉혀가지고 앉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군부 보수파 연합 세력인데요. 쭉 보수파 연합 세력 보니까 의석수가 한 76석밖에 안 돼요. 이게 이 탁신파의 파타이가 한 143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하 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상하 양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총리를 임명하죠? 그러니까 하원이 이제 보통 말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500석이고 네. 그다음에 상원이 250석이 있는데요. 그 상원은 그 형식상 그 선출제로 되어 있지만 실은 국왕하고 왕실하고 군부가 사실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종의 귀족원이네요. 귀족원이죠. 네. 그러니까 250석은 아예 군부파예요. 정일 옛날에 유정회. 유정이죠. 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원, 하원 합쳐가지고 750석에 그 과반수가 376석인데 네. 그 이상 얻는 쪽이 이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군부파는 376석 이상을 온전히 하원에서 얻어야 네. 총리를 내세울 수가 있고 군부파는 뭐냐면 125석인가만 얻으면은 총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76석하고 탁신하고 원래 원수지간이지만 탁신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강력한 제3의 정당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50석 이상을 받은. 그러니까 탁신을 급히 해외 망명지시 불러들여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탁신이 143석하고 76석가 합쳐가지고 지금 탁신의 그 둘째 딸을 막내딸 거의 뭐라고 그럴까 아무 실권이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탁신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망명지에 불러들이는 대신에 당신 자신이 직접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탁신이 한때는 군부하고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 다른 약간 중도 좌파의 상대적 급진당이 제1당이 되면서 그 제1당 이끄는 사람이 파팅하는 사람인데 피타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유학생을 한 사람이에요. 하버드에 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43세인가 그런데 들어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게 뭐냐면 군부의 특권하고 왕실의 특권, 불경제 이런 거 다 없애고 고치라. 그러니까 군부는 정치에 나서지 마라. 이런 걸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거는 태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그 군부와 왕실의 기득권층의 그런 정치 농간에 그냥 언더리가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니까 큰 적이 등장하니까 작은 적인 친나와서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손잡자 해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태국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 태국 정치의 그 결정적인 변수가 왕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입헌군주처럼 영국이나 유럽의 왕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특히 그 포미콘 국왕 때 모습을 보면요. 이 군부 구테타도 완전히 뭐 국왕이 재가를 안 하면 이제 맞습니다. 돌아가는데요. 참 그게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 왕실에 대한 존경을 떠나서 김일성 그 우상하라 그러는데 거기 가 보면은 그 푸미콘 국왕 그 동상이 더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공항 도착과 동시에 딱 이래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태국 친구들하고는 His Highness, His Majesty 그러면서 꼭 항상 저도 존칭을 개인적으로 써야지 거기서 통항이 되는 거지. 불경죄가 비단 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한테도 불경죄가 적용돼서 거기 갖고 좀 대접 좀 받으려면은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왕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 역할 같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 헌법재판소는 저도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생각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정당 하나 해산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랬죠. 황당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 시국 사건이 예컨대 긴급조치 9호라든가 예전에 그 박정희 그거야 옛날이죠. 그러니까 유신체제 때 입법했던 것들이 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게 위원으로 돼가지고 재심에서 다들 무죄되고 이랬는데도 지금 그렇게 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관행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헌재 같은 경우에 그때 진보당인가요? 그렇죠. 진보당 그 해산할 때 보면은 내란을 획책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이 설악산 4월 달에 서북능선 대승령에서 이제 한계령까지죠. 그거 10년쯤 산에 다녔는데 저희 산악회 그 여성 아주머니 회원들도 한 6시간이면 주파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겨울도 아니고 4월 달에 그거 했다. 그게 그 내란죄의 그 증거가 됐더라고요. 나 참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왕이던 나라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죠. 저는 일본에서 비슷한 뭐라고 그러나 냄새를 맡는다고 그럴까요? 일본도 기본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대중적 봉기라든가 아니면 하층민들 혹은 그 국민들의 정권을 아래서부터 바꿔본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세습제거든요. 장관은 67%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가 정체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쇠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득권층이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 체제, 일본의 천황 체제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가 길어지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메카터 사령부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보관들이 나왔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국왕 체제가 남아 있는 거, 소위 왕정이 남아 있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해갖고 네. 권력을 분리해서 공화제로 간 게 있고 네. 이걸 남아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서구 정치 사상의 가장 핵심인 인간에 대한 어떤 성악설적 어떤 전제 속에서 인간이 권력을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기존에 있던 국왕한테 이제 형식적인 권한을 주고 나머지를 이제 정부를 조각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한테 주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대통령과 그 수상의 권한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 몇 나라에 있는 특별한 제도들인데 이 헌재는 사실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전부 예. 전부 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심지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사안조차도 국회의원들조차도 자기들이 풀 수 없으면 헌재에 들고 가니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헌재 몇 법관들이 판단해 국가의 진로를 갖다가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네. 또 정당을 그런 이유로 해산하는 문제들도 그런데 태국은 왕실이라는 특별한 그것 때문에 불교라는 그 종교적인 역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여튼 태국은 제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저뭐 사실은 거기 좀 소위 기득권층들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게 국제법 전공자들이요. 그 네. 태국은 수백 년 루이 14세 정도 때부터 이미 프랑스의 대사관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법 라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공부해서 올라오는 데가 아니고요. 네. 완전히 왕실과 연결될 정도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죠. 뭐하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이 상류층이라고 할까? 뭐 그런 말들이 통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태국은 좀 달라요. 네. 다르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른데 가끔 이게 기시감처럼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 태국 문제들은 참 재밌는 나라인데 네. 예. 태국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태국은 어쨌든 유럽 서양 세력의 서세 동점 때 이쪽 아시아 침략 내지 식민지배 시절에 태국만 유일하게 한 번도 서양 세력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말하자면 독립국가를 맞아요. 형식적으로 유지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 태국이 뭐 강성했거나 했기 때문에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아주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완충지역이라는 그 이점 때문에 그 주권을 유지했는데 그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득권층이나 이쪽이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이 태국 헌법재판소장하고 제가 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때 그 신기해서 요 왕실 어떻게 그렇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냐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분은 딱 한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절대적인 이유가 왕실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 왕실들하고 아주 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국을 중립적인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따라 태국 국민들이 왕실을 존경하는 거는 우리를 이렇게 외세의 침탈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왕실이 국민들을 보호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이 연결되는 게 지금 영국 문제인데 영국도 사실 왕실을 유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르죠. 다르죠. 좀 난리가 났는데 영국이 요즘 뭐 난리라면서요. 난리죠. 그러니까 영국이 뭐 그것 때문에 보니까 저기 직접적인 발달이 된 거는 사우스포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아마 어린이 댄스 교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댄스 교실에 이게 나이 10대 남자아이가 이게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찌르고 해가지고 그게 무슬림이라고 또 막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3명이 죽었어요. 예. 다치고 그렇게 난리 났는데 그 사건 다음에 추모일 당일은 괜찮은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추모 모임이 이제 폭동으로 변하는데 그 변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 범인이 무슨 모터보트를 타고 이랑에 들어와 가지고 망명을 신청한 이슬람 말하자면 무슬림이다 하는 걸 이 유튜브나 이런 그 X라고 트위터 이런데 막 극우 세력들이 올렸어요. 그게 완전 민심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극우 세력들이 그러지 않아도 영국에서는 그 이민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공공 의료 서비스가 대기자가 무려 757만 명이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런 거 하지 말자고 2019년 12월에 그 총선에 가서 브렉시트 결정해. 브렉시트라는 게 이제 EU에서 탈퇴하는 건데, 그래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나빠졌죠. 예, 네. 그래서 보수당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했거든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극우들이 부추기고, 극우들은 그 노동당에 완전히 졌잖아요. 그 노동당에 대한 그 분풀이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해졌죠. 네. 뭐 체포자만 해도 400명이 넘고 뭐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 관동 대지진 이후에 그 조선인들이 그 우물에다가 뭐 독약을 풀었다고 해서 막 우리 나라 사람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또 지금 9월 1일이 아마 관동 대지진 그 아마 뭐 추모일인가 그럴 거예요. 27년인가요? 예. 그런데 일본 그 예전에 그 옛날 이시하라 신타라고 유명한 그 극우 정치인이 있었어요. 작가 출신인데 그 사람도 그 추모일에는 그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위로하고 추모하는 그 사람조차도 글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고이케 유리코라고 지금 3선 중에 얼마 전에 또 당선됐어요. 도쿄도지사인데 여자예요. 8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하던 것도 다 다 중단하고 예. 그래서 그걸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올림픽도 망쳐놓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다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일본이나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고이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는 그 아니 희생자들에게 수도권 보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네. 그걸 거부하면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는 말은 표가 더 올라가는 그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걸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일본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일본과 지금의 영국이 공통점이 있는 게 이게 공황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제 공황 상태인데 당시 일본도 그랬거든요. 뭐 충분히 뭔가 지금 사회적인 불안이 있으면은 뭐 극우건 극좌건 멘탈리티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영국도 사실은 그 거대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영국 그렇게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 국호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the Northern Ireland. 그래서 네. 이게 몇 개 나라를 합쳐놨고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브리티시 커먼웰스라고 60여 개국의 그 전 세계 이제 이런 나라들을 다 영연방으로 이런 합쳐놓은 상태인데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의 그런 이제 어떤 자본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서 뭐 지금 비실비실하는 것 같습니다. 7월달 총선해 보니까요, 14일인가 그때였었는데 그게 뭐 거의 100년 만에 보수당이 참패고 어떻게 보면 의회 정치가 시작된 이래 노동당이 최대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노동당이 411석, 그 다음에 보수당은 121석인가 밖에 안 돼요. 뭐 비교가 안 될 줄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참패했거든요. 참패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브렉시트 할 때, 그 EU에서 탈퇴할 때 그때 그 존슨 그 총리가 앞장선 총리가 브렉시트 하고 나면 영국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민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이민 문제의 가장 문제 뭐냐 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온 EU 내에서 온 그 이민자들 때문에 자기들 일자리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못 산다는 게 큰 불만이 선동이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에 오히려 유럽 이민은 줄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로부터 훨씬 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영국은 오히려 그 노동력이 부족해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력도 부족한 데다가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니까 물가가 그 11%나 뛰었어요. 11% 뛰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실질 소득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한 떨어지고 있어요. 7%나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많아요. 많죠. 그 불만을 극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동하는 거죠. 선동해가지고 이용하고 매니플레이팅하고. 네. 그것도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로. 우리가 지금 가짜 뉴스. 뭐 맞지 않지. 뭐 사실 이민 문제는 그 이민을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극우파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얼마 전에도 또 뭐 예멘 난민들 제주도로 왔을 때 막 극우들이 선동했거든요. 뭐 그들이 우리 뭐 여성들을 뭐 성폭행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맞습니다. 사실은 특정 종교를 통해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반이민 선동이 있어갖고 이민을 잠깐 중지시켰나 봐요. 난리 났답니다. 거기 있는 가구점이지 뭐 다 망해갖고요. 그렇죠. 이민이 미국 같은 경우도 1년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소리인데 1년에 뭐 수백억 불의 그 경제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래서 경제도 또 어떤 산업 생산성도 그렇고 또 시장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지금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은 맞습니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 노동 이민 문제인데 그때 그 제주도 그 예멘 사람들 왔을 때 그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게 그 배우 정우성 씨가 네.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대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 굉장히 난민 맞아요. 대사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역할인데 그 유명 배우에게 온갖 욕을 다 쏟아붓고 하는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 예멘 난민이 이제 무슬림이라는 것에 방점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영국도 보면 무슬림이라고 소문을 냈는데 알고 네. 보니까 기독교도인데다가 네, 그 부모가 아프리카 네, 르완다 네. 출신이에요. 네. 와가지고 영국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이게. 예, 나이도 17살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전혀 무슬림도 아니고 저 중동 사람도 아닌데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짜 소문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하여튼 뭐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국 껴 있다고. 실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도 영국이 뭐 한때 정말 대영적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했죠. 네, 근데 이제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한 국가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한때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이제는 떨쳤죠. 그 제국이 이렇게 쇠퇴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못 견디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겠죠. 예, 예. 마치 일본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본도 지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며칠 네.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 일본 교토에서 친구가 와서 네. 이제 저 얘기를 하다가 갔는데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그 안 해온 거예요, 인터넷을. 그래갖고 헤매고 있고 상상을 못해 그러고 맞아요. 있어갖고 예. 그 디지털이 많이 뒤처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 이렇게 최근에 쓴 논문을 보고 이제 일본 논문을 가지고 예. 저한테 이렇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PDF 판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일본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건 일본에 없다. 절대 맞습니다. 그 이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국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수없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그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이거 진짜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주일 달리 예. 영국이야말로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가장 원초적인 원흉 아니겠습니까? 원흉이라고 원흉. 할 수 있죠. 중동 지역을 마음대로 선거가지고 국경을 마음대로 만들고 없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거기 살던 수천 년 동안 살던 사람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한 그 원죄가 사실은 유럽의 그중에 특히 영국, 미국에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계속 이제 가자 지구에서는 뭐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지금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공격해가지고 사망자는 4만 명이 넘었다고 신원 씨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이번에 문제된 것은 그거예요. 레바논 쪽에 그 반군 쪽인데 그 반군 사령관을 7월 30일 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해가지고 예. 죽였고 또 그다음 31일에는 테헤란에서 그 네. 하니에라고 하는 그 네. 하마스 정치국장을 죽였죠. 네. 그래서 암살해버렸죠. 알리 하메네이 그 이란 그 최고 지도자도 공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신임 대통령도 이거는 그냥 두지 않겠다 네. 공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320개 미사일하고 드론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을 공격을 했는데 근데 실은 그 공격하기 30분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어요. 공격했죠.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00기의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반군이 쏘는 그 미사일 기지는 이렇게 쑥두밭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뭐 한 수천 기의 그 미사일이나 이런 걸 파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때문에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럴 경우에 이란이 말하자면 그 반군들이 일종의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아파 이슬람인데 그럼 이란이 굉장히 체면을 손상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예. 자기 나라 새 대통령 축하 사절로 온 사람들을 예. 그 나라 수도에서 죽여버렸단 참 말이에요. 진짜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뭡니까? 그 하마스 사령관도
31년 쪽인 하마스 사령관도 그게 베이루트일 거예요. 베이루트 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뭐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완전히 주권 그 영토를 넘어서 완전히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란이 가만히 있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세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란이 사실 중동의 맹주인데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게 이제 5차 중동전으로 비화되지 않습니까? 예. 이란은 지금 결국은 여기 나와야 되는 막 뒤에 숨은 실력자인 미국이 그렇죠. 이 이제 이란의 개입을 굉장히 저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요새 진짜 어려워요, 경제가. 맞습니다. 저기 미국의 그 금수 조치로 인해서 이 이란 화폐 가치가 뭐 10분의 1로 떨어지고 그래갖고요. 맞습니다. 교수들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이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 지금 휴전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그 저기 시빌리언 캐주티 민간인 희생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휴전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미국은 휴전하러 계속 강요 내지 압박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뒤에 무기 다 대주고 미리 정보도 다 제공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휴전할 생각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실제로 움직이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저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뭡니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헤즈볼라. 네, 헤즈볼라 쪽보다는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쪽도 사정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데다가 제가 그 취재하고 그때 보도하면서 재작년에 히잡 문제로 큰 사태가 일어났어요. 아, 그랬었죠. 네, 젊은 여성 히잡 제대로 안 썼다고 붙들어 간 지 하루 뒤에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 때문에 큰 시위가 나고. 네, 큰 시위가 났죠. 한 몇 개월 동안 계속돼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대중들의 비록 여자들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다 가담하고 일반 시민들도 가담한 이유가 지금 1979년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특히 그 신정 체제 강경파들의 뭐라고 합니까? 규제나 통제가 너무 강하고 종교적인 근본주의. 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너무 강하고 사람들 너무 구속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히 이거는 트럼프 정권의 그 의도도 사실은 크게 작용했지만 그 한때 했잖아요. 이란하고 오바마 정권 때는 유럽 각국들하고 합의해가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단하는 대신에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거든요. 완화하기로 했죠. 그 딜이 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걸 파기해버렸어요. 파기하면서 제재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70억 달러인가 우리가 원유 대금도 못 줘가지고 그거 주긴 줬지 않습니까? 나중에 줬죠. 나중에 줬어요. 얼마 전에 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네. 사실은 그건 우리 줘야 되는데 우리는 미안해요. 또 그 돈 줘야 되는데 못 주면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장금이니 뭐 주몽이니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이란 같은 데서는 90%가 넘을 굉장히 높았고요. 압도적인 짓인데 이란의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어떤 친근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굉장히 큽니다. 제품 수입도 많이 했잖아요. 태권도도 그렇고 글쎄 각 나라 사람들의 선입견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란 사람들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좋고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에 신라 때 온 우리 뭡니까 뭐죠? 페르시아에 온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네. 이란이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네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연이 깊고. 예,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쪽에 건설도 했지만 건설보다는 이게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수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우리가 그때 하다가 큰 수장 중 이런 게 러시아하고 이란인데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우리도 큰 손해를 봤죠. 이란은 뉴클리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핵 개발 문제 사실 억울하게 된 게 북한하고 달라요. NPT를 탈퇴하지도 않았고 핵 개발을 실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재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오바마 때 이제 미국하고 EU 국가하고 중국까지 합쳐갖고 이란과 함께 이제 핵 개발을 안 하는 그런 딜을 했는데 트럼프가 파기했죠. 근데 실제 파기했다고 그 딜이 파기된 건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 유럽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이
그 금수 조치를 하고 제재를 하니까 그렇죠, 이란 그렇죠. 경제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 새 신임 지난 그 5월달에 그 이란 그 강경파 라이시 대통령이 그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외상하고 예. 외무장관하고 해가지고 궤고에 떨어져서 다 전원 몰사했거든요. 그 때문에 7월달에 선거를 했는데 헤제스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비주류예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저기 그 아제르바이잔 쪽이고 엄마가 저 쿠르드 쪽인가 그럴 거예요. 아버지 네. 엄마가 바뀐지 모르겠지만 그 인종적으로도 좀 비주류고. 비주류네요. 그 다음에 이게 하탐이 옛날에 그 이란 하탐이 개혁 정권 때 그게 보건부 장관인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개혁파이고 지금 저 강경파 분위기 그 알리 하메네이 체제에서는 비주류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지도 안 했는데 원래 이란 대통령은 그 후보를 낼 때부터 이게 규제가 있어요. 몇 네. 명이 추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본 선거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돼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란 국민들이 지금 너무 피로하다는 거죠. 네, 피곤하고 그렇죠. 이 통제나 규제도 그렇고 히잡 그 스위스 나타났던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서방하고 더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더 제재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란이 예컨대 그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네. 서방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네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확전은 가지 않을 거다 네. 하는 관측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지금 사실은 네타냐후가 지금 정권 유지책으로 지금 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내부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요. 보니까 벌써 전쟁을 지금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거의 1년 경제가 많이 망가졌고 이스라엘 많이 어렵습니다. 망가지고 예. 그다음에 인력도 태부적이고요. 네네. 군 쪽으로 다 가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 사람 자신이 그 부패 뇌물수수 이런 걸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뭐 이거 네. 끝나면 부부가 같이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그러니까, 나라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예, 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도 그럴지 모르는데 예, 거기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예. 크게 확전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이 확전을 바라지 않. 적어도 미국 11월 대선 때까지는 중동에서 큰일 터지면 아니죠. 민주당이 곤란하니까 예, 예. 확전은 안 될 뭐 것 같아요. 미국의 기본 입장은 중동에서 안정된 석유만 확보한다는 것이 외교 정책의 대전이니까요. 예. 사실 이란이 호메니 이전에 얼마나 활발하고 좀 역동적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펀더멘탈리스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좀 사회의 발전을 갖다가 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은 21세기를 종교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이제 19세기가 계급, 네. 20세기가 자본, 21세기 이제 종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참 종교가 갖고 있는 우리 생각할 수 없는 힘들, 예. 참 언뜻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역을 좀 규제하고 있는 통제하고 네.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일례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국을 갔을 때 이 탁신이 굉장히 북부 쪽에서 이렇게 네. 그쪽이 좀 정치 기반이더라고요. 거기 좀 가라앉은 그러니까 영업전 뭐 재밌는 얘기인데 탁신 지지자들이 저보고 탁신 닮았다고 뭐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태국의 수상이 될 수 있다고.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한국 사람인 저가 그래서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무슨 황당한 소리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면 누구나 태국의 수상이 될 수 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불교 신자긴 하지만 거기 태국 갔을 때 이제 사원에 들어가면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불을 하는 모습을 보더니 야, 참 이게 이렇게 종교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태국 관련 문제들도 종교, 왕실 네. 이런 문제와 연결되고 아까 태국 헌재 소장이 얘기한 왜 왕실이 그렇게 존경받느냐의 문제들도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또 정치가 종교화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네. 보면은 자원 이런저런 종교가 문제입니다. 네네. 하여튼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가 본연의 좀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시청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밝고 좀 더 활기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